세계 중심으로 가는 바닷길 황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우리의 자산인데요. 그 중심에 해양 교역 도시로 자리매김한 인천이 있습니다. 황해 가운데서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그 항구에 비해서도 대중국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어떤 그 지점으로서의 역할, 전략적인 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92년 한중 수교로 다시 친선의 물길이 열린 황해. 경제 교류를 이끈 선박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카페리 선박의 운항의 의미는 아까 단절의 그 해상 루트를 복원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닷길에 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15년 6월 한중 FTA 체결 이후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과 중국. 황해를 통해 교류하며 함께 성장했는데요. 建交之前是山东省人口非常小的一个地级市，那现在只有280万人口。 고대에서부터 이어온 한중 교류의 역사. 21세기 해양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황해의 미래 가치를 찾아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상생, 창조, 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와 인천이라는 주제로 인차이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대중 투자 증가국에서 1위입니다. 중한은 중미보다 10배입니다. 경제 관련도 사실이 증명하듯이 중한 양국은 이미 굳건한 이익을 공동체가 되었고 앞으로도 또 큰 협력이 잠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중국하고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인천에는 차이나 타운도 있는 등 중국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역사적 배경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적인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인차이나 포럼은 글로벌 지식 플랫폼이자 한중 간 정책 대화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이거 30주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양국의 목례가 좀 더욱더 긴밀해져야 되는데 지금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을 그 어려움이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유해시가 이런 지혜를 모아서 상생의 길을 가서 여러 가지 지방 경제 협력 시범 도시로서 여러 가지 정책 혁신 그리고 제도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중국과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화상 상담도 진행됐는데요. 양국 비즈니스 환경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기업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웨이하이라든지 닝보라든지 이런 도시를 갔을 때에 가보면 아주 예전의 흔적들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낌을 받았어요. 주요 도시들은 앞으로도 인천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 문화가 나아가고, 또 하나는 중국에도 상당히 많은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거꾸로 들어올 때입니다. 양방향 무역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의 좋은 제품들, 수준이 높아진 제품들은 한국으로 거꾸로 인천으로 모여가지고 한국 시내로 들어오게 될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갈 수 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냉전이 끝나고 황해에는 다시 교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중 관계의 중심에는 가교 역할을 해온 선박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을 가려면 홍콩을 경유해서 가야 했는데, 정식 수교 전에 항공 노선, 해상 노선을 통틀어 최초의 여객 직항로는 인천과 웨이하이시 노선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객들은 724명 정원 기준이고요. 화물은 컨테이너 335TU.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실으면 한 700명? 거의 만선으로 해서 다니고 있을 거예요. 화물 같은 경우에 좀 시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200TU 내외, 많을 때는 뭐 요일별로 좀 다릅니다. 그것도. 요일 많이 실 때는 300TU 넘게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항에서만 북중국 10개 도시와 카페리로 연결돼 한중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리 선박의 운항의 의미는 아까 단절의 그 해상 루트를 복원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닷길에 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녁에 화물을 싣고 출발을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하역을 해서 전달하는 아주 빠른 이 화물 운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카페리 산업이 지난 30년 동안 아주 급속하게 팽창을 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북방 외교 정책에 따라 중국과도 교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끊겼던 백길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카페리 항로를 통해 한중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또 한국의 북방 정책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최초로 결실을 맺게 된 소위 말하면 양국가의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그 수입의 관문항으로서 한국에서는 제3의 도시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나 역량을 중국에 접목시켜주는 아마 최초의 사례였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항과 중국 항만을 운항하는 여객 선사들의 수송 실적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 여파로 주춤했지만 최근 항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카페리는 공간이 넓어서 한국에서 산 물건을 재포장할 수 있었고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의 무게가 충분해 보따리상들은 비행기보다는 카페리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14시간이 넘는 백길이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200만 명이 카페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248개에서 67만 개로 대폭 늘었고요. 여객 같은 경우도 1만 명이 안 되던 그 규모가 2019년 말에는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측면에서 많은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여객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그 해방 이후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유일한 그 통로였기 때문에 그 일제 강점기라든지 구한 말에 그 중국으로 이주했던 그 우리 동포들이 한국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한중 백길은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1949년 이후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는데요. 1992년 한중 수교가 맺어지기 2년 전 최초의 여객 직항로인 인천 웨이하이 간 카페리 항로가 개설된 겁니다. 당시 이용 요금이 저렴해서 한국과 중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배표를 구하기 어려워 한 달씩 대기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피역이라든지 가죽, 그다음에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그 중간재를 공급을 하고 거기서 가공 생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가 최근에는 이 반도체라든지 LCD 이런 첨단 산업부터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 생필품 원종까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한중카페리는 인천항이 대중국 수출 중심의 항만 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수도권 공업단지에서 생산한 화물을 수출하려면 부산까지 운송해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좀 자유스럽게 상륙이 가능한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뭐랄까요, 위에시 같은 경우는 그 해마다 그 점점 시 자체가 커지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천항 전체 화물 물동량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중 카페리가 생긴 뒤 중국과 인천을 잇는 선박들의 항차 수도 증가하고 항로도 다변화했는데요. 인천항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 중 중국을 오가는 항로가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카페리만 주 3일 다니는 게 아니고 위에는 컨테이너선이 또 3일 다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하고 카페리선하고 똑같이 맨날 출발하는 게 아니니까 엇가고 그러면은 매일같이 배가 한 척씩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뭔가를 날르고 가져오고 거기에는 최근에는 신선식품 뭐 냉장 저기로 해갖고선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마늘도 가져오고 또 초기에는 여기서 얼마 많은 부품들이 글로 날아갔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조업이 발달하고.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 경기와 수출 회복세 등으로 중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남항이라든지 신항의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또 배후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서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는 계기도 만들었고 또 동인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중국의 소무역상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항의 첫 국제 정기 항로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인천 개항 100년사를 보면 1883년 초부터 청국 상하이 초상국 난성호가 매달 한두 차례 인천과 상하이를 정기 운항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천과 웨이하이 등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는 10개 항로에 달합니다. 인천에서 390km 정도 떨어진 웨이하이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의 항구 도시인데요. 이런 강점을 살려 한중 무역의 교두보로 떠올랐습니다.威海这样吧，首先对韩贸易，对韩的贸易是威海市外贸中占很大比例的。我们公司成立的时候，我们是第一家，威海市第一家中韩合资企业。到了最多的时候，2000年左右，威海市最多的时候有3000多家韩资企业在威海，包括很多韩国朋友常住在威海。那个最多的时候也是2003、05年，大概是吧，能达到接近5万人在外常住。
这些事情呢，都带来了威海市全方位发生了巨大的变化。 1990년대 초만 해도 인구 20만 명의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은 한국과 백길이 열린 뒤 인구 28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급성장했는데요. 한중 카페리 개통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유통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建交之前是山东省人口非常小的一个地级市，这现在也只有280万人口，这个威海呢是它的实岛是中国北方的渔港，这威海市的就是说这个市政府所在地呢环翠区，当时规模也非常小，这个90年通航之后，人口呢虽然有所增长，也就是10万8万人那么一个水平，城市建筑呢看起来建设来，现在看起来当时就是怎么说？怎么说呢？这么说吧，在我们通航之前，威海市还没有一个可以接待外宾的星级宾馆，也是政府为了配合威海仁川航线通航，建设了威海第一家星级的酒店，威海卫大厦。 일반 소상공인들이 다니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물품 교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갖고 90년 중반 이후부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해서 한때 많을 때는 한 2,300여 개 기업들이 진출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과거에는 복장 쪽, 그리고 전자 부품들, 그러니까 트랜스라든가 이런 부품들, 그 위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들 업체들이 인가공 형태로 여기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시범지구로 지정돼 인천시와 웨이하이시가 지방경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역, 전자상거래,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对韩贸易迎来了崭新的发展阶段。依托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示范区，威海先后获批了国家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城市、国家跨境电商综合试验区，建设威海综合保税区，服务贸易、跨境电商等新业态飞速发展。 跨境电商货物占对韩贸易的比重逐渐增加。截止到2021年，威海市有2922家企业与韩国进行贸易往来，合计进出口额589.4亿元，同比增长34.7%，其中出口额427.5亿元，同比增长35%，进口额161.9亿元。 同比增长34.2%. 인천시는 중국의 여러 도시들과 계속 자매우호 도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산둥성이 인천시와 가장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천과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주요 산둥성의 주요 도시인 칭다오나 웨이하이시를 거점으로 저희가 또 많은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2025년에 한중 FTA 시범 협력 도시가 되었고 또 저희는 또 여러 가지 인적, 문적,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플랫폼을 지금 인천시는 대중국 교류 협력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내에서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웨이하이는 인천과의 백길이 열린 뒤 급성장했는데요. 한때 웨이하이엔 한국 기업이 1,800여 개, 교민 수가 6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국 기업. 한중 수교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我们是03年成立的，完了03年开始我们这个组织生产，完了03年开始我们是出口，
我们的刚开始生产的时候是人员是100来个员工，还有产值也比较低。但是现在发展到现在快20年，我们的人员也增加到700多个人。目前我们的产值呢也增加了将近比原来的10倍以上。 지금의 발전된 웨이하이를 만든 건 한국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这个我们中韩建交这个30年，我也见证了这个30年的发展合作。我希望未来我们这个韩国和中国是最邻居嘛，所以呢，希望我们合作的像这30年之前合作的这么好，越来越好。这个人文上的合作的更密切一点。完了，我们这个企业和企业之间呢，我们也是合作的越来越好。 웨이하이시에서 남동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적산법 화원. 이곳은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절이라고 하는데요. 1988년 중국 정부는 한중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적산법 화원을 복원공사해 개관했다고 합니다. 应该是表达一种善意吧，对中韩这个交流的一种愿望。当时威海市委市政府有一个战略，叫做以港兴市，借韩兴威，就是威海是个港口城市嘛，威海市的振兴和发展要从港口开始，要借韩兴威，借助韩国的力量，因为中韩两国呢，我们是这个地缘相近，文化我们也相通，人从历史上来讲，两国的百姓历史上交往也是很频繁的，威海狮岛那个地方，城山头是到韩国的海上距离只有90几海里，到仁川外边的西边的岛屿最近的一个岛，只有90多海，非常非常近，非常非常近。 한반도와 중국에 둘러싸인 황해와 맞닿아 있는 인천은 고대부터 해양 교역 도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위상은 고대는 물론 현재에도 그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황해 가운데서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물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관문이기 때문에 또 규모도 가장 크고 항구와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잘 돼 있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라든가 바레만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그 항구에 비해서도 대중국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어떤 그 지점으로서의 역할, 전략적인 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천은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산과 원산에 이어 1883년 개항했습니다. 인천항은 일본의 조선지배 전진기지로 사용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국제 무역항 기능을 강화해 나갔는데요. 교역 시장이 확대되고 운송수단이 다변화하는 산업화 시대를 맞아 인천항은 동북아 물류 거점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항을 만들게 됩니다. 신항에 컨테이너 부두들을 대형 컨테이너들이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이 중국과 관계돼서 좀 재해석돼야 되는 게 라오닝성의 따렌, 텐진, 그 다음에 산동성의 칭따오 이런 데들이 항구들이 대형화되면서 이쪽에도 대형 컨테이너들이 들어옵니다. 인천항도 같이 둘러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반성장해야 되는 필요성도 또한 있었던 겁니다. 1887년 인천항은 중국의 항구 도시와 근대적인 무역을 위한 항로가 발달했는데요.
이 항로는 현재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천항은 대한민국 실물 경제를 이끄는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동북아시아의 물류 교역의 거점 항만으로 성장했는데요. 인천을 중심으로 물동량 교류는 활발해졌습니다. 인천항 전체 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2020년 개설한 중국, 베트남 신규 항로 개설 효과가 지속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5만 개, 아마 우리가 많이 처리하면 한 400만 개까지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앞으로 물동량이 더 늘어나면서 선박도 대형화되면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항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북한의 물동량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또 인천이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35만 TEU로 집계됐는데요. 종전 연간 최대 기록인 2020년에 327만 TEU보다 8만 TEU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상품 수출입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인천항은 내년 컨테이너 물동량을 350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풀리면서 가장 많은 중국과의 교류를 담당했던 지역이 인천이었고, 또 인천이 그 해외 물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국이 중국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건 그렇습니다. 인천은 한중 교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능허대는 고대부터 사신들이 중국과 왕래할 때 출항하던 나루터가 있던 곳인데요. 인천이 한중 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허대라는 곳은 한나루에서 출발하던 그 사신들을 이제 영접하던 곳, 배웅하던 곳,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는 능허대와 한나루가 나오는데, 한나루는 이제 나루터로서의 중국으로 출발하는 배들의 출발처로서 기능을 했고, 능허대는 그 그러니까 배웅을 나왔던 가족들이 사신을 배웅했던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할 때 출발지였던 나루터인 한나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입니다. 백제는 고구려로 인해 막혀있던 육로 대신 황해 바닷길을 사용해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약간 돌출된 산처럼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도심지 개발이 돼 있어서 전혀 그 전반적인 지형이라든가 상태를 알 수가 없었는데, 3D로 복원을 해보니까 능허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바다와 관련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였고요. 특히 그 배를 댈 수 있었던 선착장 같은 그런 장소들을 능허대 오른쪽, 동쪽 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능허대가, 지금 현재 능허대가 포구라고 해가지고 배를 댔던 장소가 아니라 그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 안쪽에 그 한진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쪽 지역이 포구의 장소로서 가장 유력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요. 최근에 능허대와 그 일대를 국내 최초 3D로 재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3D 지형 분석으로 백제 사신들의 백길 이동로와 배 정박 상황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기록에 보면 이 대자가 들어가는 곳, 경포대, 해운대, 태종대, 인천의 능허대도 마찬가지고, 명승이라고 혹은 경승, 경치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능허대는 조선시대 기록에는 석양을 감상하기에 되게 좋았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의 문인들이 능허대를 주제로 한 그 식구를 굉장히 많이 남깁니다. 그 능허대에서 바라보는 석양을 읊은 그런 식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인천은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는데요. 초기 백제가 사용한 대외 항로는 모두 인천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중 교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능어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천공항과 같이 우리의 사진들이 외국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들어오기도 한 그런 관문이었거든요. 당시 그 백제의 어떤 그 교류를 갖다가 활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진수는 바다를 갖다 잘 탈 수 있는 그 배를 잘 만드는 선진 기술부터 그다음에 항해 기술까지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선진 기술을 갖다가 보유하는 국가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백제 사신단의 행렬 자료를 토대로 준비하는 능허대 축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이제 능어대 축제를 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백제 때 입던 의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번에 연주할 때 입고 같이 행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고증을 거쳐 백제 사신단 문화 행렬을 재현했는데요. 행사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나왔습니다. 행사에 치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능어대 축제가 있다 그래서 네. 또 제 전공이 아닌 나발을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제 시대에는 한성에서 수로를 통해 강화만 바다로 나가는 항로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길은 육로로 부평을 거쳐 인천 지역까지 온 다음 현재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능허대에서 출항해 바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능어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외국과의 통교를 위해서 배를 띄웠던 그런 발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인천 신항과 국제도시의 DNA를 이미 1646년 된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실현하고 앞으로 이 미래로 향한 그 출발을 하기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인천은 백제 근초고왕 시기였던 1650년 전부터 능허대를 통해 중국과 교류해 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족들은 엄난한 물살을 가르며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계와 만나기 위해 능허대를 오가며 교류하였습니다. 당시 중국 남조와 교류하던 백제 사신들은 능허대를 통해 산둥반도를 오갈 수 있는 백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경소동에 남아있는 녹청자 도요지 유적지 역시 이 일대가 해상교육이 번성했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녹청자는 통일신라 질그릇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다가 점차 제작 기법이 발달하면서 청자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녹청자는 녹색의 짙은 청자로 녹갈색의 유약을 발라 굽는데 표면이 투박하고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녹청자 같은 경우는 그 서구 경서동의 녹청자 도요지, 지금 이제 국제 컨트리 클럽이라는 곳 안에 도요지가 녹청자 굽던 가마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매립이 돼서 그 가마터 합이 다 육지로 변해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고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녹청자를 구워낸 도요지에선 발굴 당시 많은 녹청자 조각과 가마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보시는 도자기는 녹청자라고 불리우는 고려시대 도자기입니다. 고려시대 도자기 하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고려청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색이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가진 고려청자를 보통은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 녹청자라고 하는 도자기들은 지금 깨진 편들이기는 하지만 녹갈색 또는 갈색 이런 색깔들을 보이는 도자기들을 우리가 녹청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학계에선 녹청자는 고려 초기부터 중기 후기에 걸쳐 생활용 막청자로 널리 제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녹청자들은 비교적 좀 저렴한 도자기로서 생활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뭐 지역에서 사용이 됐던 적게는 뭐 서민들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지방 관청이나 이런 정도에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가마터들은 대부분 해안선에 인접해 있었는데요. 아마도 생산된 녹청자들을 각지로 운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시대에 보면은 인천 그 서구 지역에서 녹청자나 혹은 도기를 생산을 해서 가마에서 구워서 백기를 이용해서 이 병란도를 통해서 개성으로 흘려보냈던 그것도 이제 내수에 이용했던 그 항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닷길이 한반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죠.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가지 않았으면, 물자가 오가지 않았으면 중국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성장도 발전도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동맥 같은 존재가 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한중 물류 교류의 핵심 도시인 인천. 한중 관계 활로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왜 인천을 주목해야 할까? 인천 지역 예비 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인천과 황해의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인천 우리 해양에 관련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떤지 좀 점검 좀 해보고 역사도 좀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인천을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천 사람이긴 한데 바다를 보려면 부산을 가야 됐었어요. 그게 20대부터 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 카드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해양 문화 기획인데 제가 그 전에 조금씩 하고 있던 일이랑 좀 맞물려서 또 영종 역사관 안에 영종의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가 유물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천 시민들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고자 참여했습니다. 황해와 발해마는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해양 강국의 위상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는데요. 고려시대 이제 무신정권 이후부터는 유배지로 사용이 되었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영 말목장을 또 운영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또 영종진이 설치가 되면서 해상 방어 요충지로서의 아주 큰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곳이 바로 영종도입니다. 영종도는 고려시대에는 해외 교역의 주요 경유지였고 조선시대에는 수도 방위의 주요 거점지였습니다. 보수전은 중국의 한무제 때 처음으로 주저한 화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화폐 경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세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도 화살촉과 톡이 중국 화폐인 오수전이 발견됐는데요. 이를 두고 영종도가 2000여 년 전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중간 기지구실을 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고려와 그 송나라와의 교역에 대한 이제 지도인데요. 이제 사신으로 이제 고려를 방문했던 서궁이 그 선어봉사 고려 도경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남송의 수도 벤징을 출발해서 현재 이제 민저 님보를 비롯해서 바다를 따라 북상한 뒤에 황해를 횡단하게 됩니다. 그 길목에 있던 인천 연안에는 중국의 사신 일행과 연관된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와 송해의 친선 교류는 황해를 오가며 더욱 성숙된 문화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송나라는 이쪽이 중심이지 이쪽이 중심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육지로는 여기하고 교류가 안 돼요. 위에 금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닷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토는 밑으로 좀 내려왔지만 서궁이 영종도에서 반생의식을 치른 제물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한 항해를 비는 곳이었습니다. 재물원이라고도 했고 재물사라고도 했고 이 이름을 따서 재물포라고도 지었어요. 재물포가 똑같은 재물이에요. 교역을 얘기하는 이 명칭으로 재물사라고 하는 명칭을 썼는데 이거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위치를 특정하려고 굉장히 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정확한 위치가 잘 모른다. 예, 이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좀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립박물관. 영종도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역사를 신석기, 구석기 때부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유물을 갖고 있다라는 걸 오늘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어떤 충격, 그리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현재 영종도는 신공항과 배후 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로 인해 옛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곳에는 영종도의 옛 모습을 잘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게 팔미도고 여기 신물도, 신물군산, 이게 석화산, 대산. 태평함이 있는 데였고요. 구읍배터. 아 여기가 구읍배터야? 구읍배터하고 요 자연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만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 다녔고 그 후에 여기를 매립해가지고 지금처럼 하나가 예, 그렇게 되었대요. 월미도, 물치도, 그죠? 물치도가 작약도로 했다가 최근에 물치도로 다시 이름을. 작약도가 물치도로. 예. 원래 영종진이 이 자리는 아니었고요. 요 옆에 보면 호텔 있거든요. 그 호텔이 영종진 자리였었대요. 그리고 호텔에 영종진 자리가 있고 성곽이 쫙 있었고, 근데 이거를 그냥 복원하면서 잘 보여서 여기다가 복원을 했대요. 아, 그렇게. 인천 지역과 황해의 과거와 오늘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움직임. 우리가 인천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과 중국은 황해를 통해 교류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영종의 다양한 선사시대부터 역사, 문화, 또 해양 스토리들이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인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영종에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이곳을 찾으시면 우리 영종의 해양 역사, 또 현재의 모습, 앞으로 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함께 느낄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은 앞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 교류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Z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경험 공유를 중시합니다. 이런 MZ세대의 특징을 고려하여 저희는 한중 e스포츠 대학리그, 한중 대학생 기자단, 한중 청소년 온라인 포럼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상해에서 이제 왔다 보니 상해의 그런 개방적인 그런 거나 다른 나라와 저 교역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한국에서는 인천이랑 많이 닮았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위주로 많이 교류나 교역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말하는 더 나은 한중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치는 뭘까? 서해 부근에서 침몰선들이 많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게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유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그 깊은 관계를 역사 속에서 맺어왔는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게 또 교육이 좀 많이 돼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저희 세대는. 그래서 교육이 좀 많이 되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쪽 해안가에는 한국과 중국의 물길이 황해에서 만나듯 양국은 황해를 오가며 부국을 이루고 문화를 창달했습니다.
그래서 황해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또한 미래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발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애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민간 차원의 인문, 문화, 예술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이제 배를 이용한 운송 이게 발달하게 됐는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인근의 중국이나 일본 혹은 동남아까지의 교류 소통에 배들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바다라는 거는 문명의 고속도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 문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교류의 중심지였던 황해. 바닷길은 사람과 물자를 오가게 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바다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고민하고 황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높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인류의 문명의 어떤 물자나 문화의 이동과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해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문화가 황해에 있고 그 문화가 황해를 배경으로 해서 이동이 됐던 것입니다. 태조 이후에도 그 왕들은 중국과의 교류라든지 무역이라든지 해외로의 어떤 그런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문화적인 흔적과 그런 내용들이 서해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묻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를 발굴해서 다시 한번 황해를 재조명해보면 보다 풍성한 문화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나 모든 이 풍성한 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